100세 인생의 그늘, 장수는 형벌이자 사회적 재앙. 100세 시대는 인류에게 수명 연장이라는 축복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생물학적 형벌이자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어두운 단면을 안고 있습니다. 소득, 건강, 관계 등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100세 인생의 주요 그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 정말 익숙하죠? 근데요, 이 길어진 시간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늘, 그 또 다른 얼굴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가슴 아픈 한 문장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95세 어르신의 일기장에 적힌 글인데요. 은퇴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막심한 삶이었다. 65세까지는 정말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살아오셨는데 그 뒤에 찾아온 30년은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정말 준비 없이 맞이한 긴 삶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극을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나의 마지막 10년,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요.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수, 과연 축복인가 형벌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세 가지 큰 고통, 바로 가난, 질병, 그리고 고독의 문제를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꿈꾸는 노년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장수, 축복인가, 형벌인가? 부제는 전례 없는 속도의 대한민국 고령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말이지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그 속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프랑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무려 115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적응해 나간 거죠. 옆 나라 일본도 36년이 걸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단 26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변화가 닥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국가의 연금제도, 사회 기반 시설,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인식까지 그 무엇 하나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이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큰 고통, 삼중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가난의 문제입니다. 오래 살수록 더 가난해지는 현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 통계는 볼 때마다 충격적인데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그러니까 잘 사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 안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에요. 2위 국가랑도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그야말로 독보적인 1위죠. 이건 그냥 운이 나쁜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노년층이 전반적으로 처한 아주 보편적인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인생 10계단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 구조적인 이유가 좀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여기서 1억, 저기서 1억, 또 내 집 마련해야죠. 인생의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 모아둔 돈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은 한 푼도 남지 않는 구조인 거죠. 어찌 보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의 미래를 전부 쏟아붓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 문화 속에서 어쩌면 이 노후 빈곤은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암울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세대별로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순자산을 예측한 건데요. 그래도 고도 성장기를 겪으셨던 베이비붐 세대는 플러스 7,600만 원 정도 자산을 남기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맞았던 세대는 마이너스 830만 원, 빚을 남기고 떠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저성장 시대를 살아온 소위 88만 원 세대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2억 1,200만 원. 상상하기도 힘든 빚을 남기고 생을 마감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가난한 노후를 맞게 된다는 정말 끔찍한 시그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젊은 세대일수록 마지막 10년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공식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열심히 일하면 나이 들어서 편안해진다. 이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됐고 부의 대물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쩌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차비 내는 것조차 걱정스럽다. 이게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52세의 고백입니다. 당장 내일 버스 탈 돈을 걱정해야 하는 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통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은 이렇게나 구체적이고 절박합니다. 자, 이제 노년의 두 번째 고통,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오래 살게는 됐는데 더 오래 앓게 된 현실, 참 아이러니하죠? 평균 수명은 정말 놀랍게 늘어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의학의 발달에서 우리를 죽지 않게는 해주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아픈 채로 살아가는 기간만 극적으로 늘려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망하기 전에 아팠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2002년만 해도 남성이 3.4년이었는데 불과 8년 만인 2010년에는 5.4년으로 2년이나 늘어났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마지막 10년, 그 10년 중에 무려 5년 이상을, 절반 이상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온전한 삶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연장일까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기간이 길어진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여기 보이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들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병들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약으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 병들을 그냥 쭉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막아주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지는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를 100이라고 가정하면요. 그중 무려 절반, 50%가 65세 이후에 다 쓰인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50%의 또 절반,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의 4분의 1이 사망하기 직전 딱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아등바등 모은 재산이 마지막 1년 병원비로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비극적인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요. 열의 9, 91%가 나는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암 진단을 받으시면 그중 절반 가까이가 결국 연명치료를 받게 됩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하는 자식들의 죄책감과 희망,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의료 시스템 속에서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제 노년의 삼중고,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원적이고 가슴 아픈 고통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고독의 문제입니다. 붐비는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죽음의 질 지수라는 건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40개국 중에서 32위,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기술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 시스템이 거의 붕괴 수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고립과 무관심은 결국 간병살인이라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비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간병의 무게를 가족 한 사람이 전부 짊어지다가
결국 지쳐서 환자인 가족을 해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요. 이건 절대 그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돌봄이 하는 무거운 짐을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실패가 낳은 끔찍한 참사입니다. 한 어머님의 이 고백이 고독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감 가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니? 차라리 작은 방에 혼자 있는 게 낫겠어. 무서워. 고독이라는 건요, 그냥 혼자 있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추억이 가득한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는 그 막막함, 세상과 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다는 깊은 공포이자 슬픔인 거죠. 자, 지금까지 가난, 질병, 고독, 정말 너무나 암울하고 무거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분명히 거대한 도전이지만 이야기를 바꿀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길을 가본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는 거겠죠. 노후 준비를 정말 잘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는 7가지 충고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거창한 게 없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저축해라 같은 당연한 조언도 있지만 치아 관리 잘해라, 집안 어지르지 마라 같은 아주 소소한 것들이 눈에 띄죠. 심지어 부인은 상사라고 생각해라. 하하, 유머러스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조언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라는 게 어떤 대단한 한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디테일을 잘 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7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총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건데요. 이 목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이랑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 아니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베이스 캠프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요. 일도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주는 활동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키워드, 웰다잉, 죽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노년 설계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행복한 은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대답이 조금 달라서 흥미롭습니다. 남성분들은 1위가 건강, 2위가 아내, 3위가 돈 순서였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1위 건강, 그리고 2위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3위였고요. 하하.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분들이 배우자와 사별한 뒤에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남편이라는 존재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퇴 남편을 위한 아내의 10계명 같은 것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점심은 알아서 차려 먹어라, 아내 스케줄에 끼어들지 마라 등등. 하하, 좀 재밌으면서도 뼈가 있는 조언들이죠. 핵심은 결국 은퇴 후에 달라진 환경 속에서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주 유머러스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어두운 현실과 그걸 극복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노년은 어떤 모습인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다시 상상해 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죠. 이 10가지 지침이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꽃무늬 옷은 피하고 화사한 단색 옷을 입자. 젊은 사람과 어울리자.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자. 어떠세요? 노인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제안들이죠.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걸 거부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직접 연출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아주 멋진 격려 같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어갈 때 문제가 되는 건 여전히 젊다는 것이다. 아,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영혼은 여전히 젊다는 거죠. 우리의 노년이 바로 이렇게
시들지 않는 젊은 영혼을 마지막까지 활활 태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그 95세 어르신의 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30년이 부끄럽고 후회 막심했다는 그분의 삶이 아닌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노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후회와 체념으로 채워진 마지막이 아니라 충만함과 존엄으로 가득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 그 준비는 바로 오늘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100세 시대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공동체의 복원이 필수적입니다. 안경에 낀 성애가 시야를 가려 앞을 보기 힘들게 하듯 준비되지 않은 장수와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성애는 100세 인생이라는 축복의 풍경을 가리고 우리를 고립과 빈곤의 어둠 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애를 닦아낼 정책적 인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